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남편과 시댁 간의 문제 때문에 속이 썩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약간은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찾게 되었어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쟤는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개해준 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다들. 저는 알만한 대기업의 생산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연봉 수준도 높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제 연봉은 평소 들었던 친구의 연봉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높았고 친구의 소개로 만난 현재의 남편은 경력 11년 차 과장이어서 연봉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남자를 보는 조건이 돈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키도 크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남자다운 매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돈 문제로 인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팅을 통해 만난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분이 젠틀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직으로 일하는 남자였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약간 투박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매너도 좋고 아주 젠틀한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제게 아주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아무래도 둘 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서로 간에 현재 소유한 재산도 당연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진행될 때쯤 제가 먼저 그분에게 제 연봉과 모아둔 적금 통장을 보여주며 나는 이 정도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죠. 제 연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버는 것의 반 이상은 항상 적금에 넣었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1억이 넘는 돈을 모아서 갖고 있었지만 남편이 저보다 2배 이상 벌고 회사 생활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게 알려준 본인의 재산은 타고 다니는 3년 된 준중형 자동차와 급여 통장에 2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으며 그 외에는 관련 없는 적금 통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저축 통장도 있었네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질문했습니다. 술이나 도박과 같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남편은 제게 본인의 집안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그동안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그 돈을 시댁에 빚 갚는데 다 사용해 버린다면 결혼한 후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챈 남편은 시댁 빚도 이젠 거의 다 갚아가는 중이고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부모님의 빚을 갚으며 살겠느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계획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문제로 시댁의 생활비를 드리느라 고민하는 누나들도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시댁 관련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 덜컥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헤어질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헤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며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지닌 성격상 배우자로서 문제될 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를 나오게 할 의도가 있다면 촉구와 인정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 시댁에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가로 결혼 후 시댁에 남은 빚이나 큰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해당 각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월급 통장을 저가 관리하고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남편에게 부탁했었죠. 도와주고 싶어도 제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으니 이 정도면 제가 결혼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남편의 집으로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시댁에는 남편을 위로 2살 차이 나는 형과 또 1살 차이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쪽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듣지 않았고 그냥 형제가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시댁을 찾아가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을 포함한 모든 식구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신우는 제와 비슷한 또래라서 그렇다고 해도 아주버님은 나이가 곧 40이신데 장가도 가지 않고 왜 독립을 안 하시나요? 의문이 들었을 때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의문은 금방 풀렸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변화무쌍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본인 용돈 정도의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다 못한 남편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시켜준 적도 있다는데 그마저도 3개월도 채 다니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어서 현재 반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주버님은 자기 용돈이라도 벌고 있었지만 신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현재까지 집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용돈을 써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주었지만 이후 몇 년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다 날려먹고 현재는 다른 집에서 식당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이 전에 말해준 대로 시댁에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대충 집안 상황이 좋진 않겠구나 예상을 하고 온 것이지만 직접 와서 제 눈으로 본 시댁의 모습은 훨씬 좋지 않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써준 각서가 없었더라면 저녁밥을 다 먹기도 전에 도망 나와 버렸을 거예요. 아파트도 크지 않은 곳에서 5인 가족이 살고 있고 그중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저희 남편 하나뿐이라 그동안 돈을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살았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던 날 저를 배웅해주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족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겠지만 40대 형제도 있고 30쯤 된 신우도 있는데 왜 당신이 혼자서 집안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결혼 후에도 당신이 시댁에 금전적 도움을 계속해야 한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이니 남편은 웅덩이까지 각서에 적지 않았느냐고 제 소리에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믿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가족들도 이전에 이 정도만큼 도움을 주었다면 스스로 결혼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한 뒤에는 우리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 저는 쉽게 동의해버렸어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부모의 집안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서약을 세우더라도 결혼한 뒤에 갈등이 생길 것이 너무 예견되는데 그때는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남편의 설득에 혼란스러워하여 쉽게 넘어가 버렸지요. 아무튼 그렇게 속아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가진 돈이 없던 남편은 미안해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어서 제가 가진 돈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사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데 우리는 반대였어요. 제가 전셋집을 구하고 남편이 카드로 혼수를 해서 들여왔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누가 집을 사오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서로 돈을 잘 모아 살면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급여 통장기라며 통장과 카드를 제게 맡겼어요. 혼수를 하느라 통장에는 잔고가 없는 상태였고 다음 달에 올 돈부터는 제게 다른 사람이 가져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을 착실하게 이행해주는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언제나 그렇듯 돈을 모을 만큼 여유가 없었더라도 제가 노력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남편의 월급이 400만 원 정도로 제 예상보다 적어서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제 월급보다 훨씬 많아서 남편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싶어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저는 매달 그 금액을 보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인데 시부모님께만 보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에도 똑같은 금액을 보내야 해서 우리는 결코 집을 사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30만 원씩만 보내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양가 부모님과 협의하여 30만 원씩의 용돈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친정 부모님과 시댁에게 똑같은 용돈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 나중에 집을 사실 때를 위해 모아두라고 하셨죠. 그래서 매달 친정 목인 30만 원씩을 제 통장으로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월급을 합치면 한 달에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 중에서 양가 부모님께 60만 원의 용돈을 보내고 생활비와 우리 두 사람의 용돈을 빼고 남은 돈을 두 개의 통장에 나눠 저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 혼자 벌어들이는 돈을 모아가며 생활하는 동안 맞벌이를 하니까 한 달에 모으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긴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금방 집을 사고 부자가 될 것만 같은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불안한 점은 결혼 전까지 남편이 준 돈으로 먹고 살았을 시댁이 결혼한 후에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시댁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 한 통은 오지만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경제권을 뺏어오게 되면 시댁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겠구나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제는 다들 제 남편을 포기하고 본인들의 앞가림은 하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런 제 생각은 몇 달이 지나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제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적금 모아둔 거 얼마쯤 있어? 저는 남편에게 알아서 잘 모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시댁에 도와줘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내게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 우리 형이 아빠 차를 몰고 나가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거든. 형이 100% 잘못했으니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을 500만 원이나 요구하고 있어? 아빠 차를 몰고 나간 거라 보험 처리도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해도 속 터지는 소리 아닌가요? 능력이 없으면 집에 얌전히 붙어있던가 남의 차를 빌려 타더라도 보험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냥 말도 없이 타고 나가서 사고를 낸 거죠? 남편이 우물쭈물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올라왔어요. 저는 결코 그런 멍청한 짓에도 못 주니까 당신도 빌려줄 생각하지도 말고 이번 기회에 형님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라고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제게 한 번만 자기 형 도와주면 안 된다고 계속 졸라댔고 그럴 때마다 듣기 싫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저보다 일찍 퇴근했는지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처량하게 식탁에 앉아 혼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우리 형 좀 살려주라. 우리 형, 저렇게 보여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일로 감옥에 가고 빨간 줄 그어주면 안 돼.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라고 말하며 울더라고요. 아니, 교통사고 합의 못한다고 감옥에 간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자기 형 도와달라며 대낮부터 소주를 마시고 우는 남편을 보자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도 징징대는 모습이 짜증나서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맘대로 해 라는 마음으로 비상금 통장에서 500을 빼서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줬더니 남편은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형제와 부모들을 먹이며 살린 낙으로 저렇게 살아왔구나 생각하고 나니 제 앞길이 너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자신의 형을 살려야 한다는데 여기서 제가 돈을 안 내놓으면 평생 그를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날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이한 설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설 보너스가 100만 원이 들어와서 양가 부모님께 20만 원씩 보내드리고 설 전날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붙이고 나물도 묻히고 제가 봐도 이젠 명절 준비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베테랑 며느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않더라고요. 괜히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인가 싶어 계속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이 일어나신 사건도 해결하라고 돈을 보내드렸고 그동안 용돈도 꼬박꼬박 잘 보내드렸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오늘 영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좋을 것이 없지만 우리 정한이가 너랑 결혼한 뒤로 집에 보내주던 돈이 줄었어. 너희 두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조금 힘들잖아. 매달 300씩 보내던 거를 반만 주기로 바꿔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가 입장을 바꾼 다음에 생각 좀 해봐봐. 일단 300이라는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어. 아직도 300여 반이나 받고 있다는 말에 2번 놀랐어. 어머니의 그 말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 이 남자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려. 어머니랑 대화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갔어. 처음부터 남편을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거듭 양해를 구하고 지금 친구의 대략적인 연봉과 과장이라고 하는 재난 편의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어. 친구의 남편도 비슷한 경력의 과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줬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또 화가 나요. 제 손이 떨리네요. 남편의 월급은 추가 근무 수당을 포함하면 매달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석 달에 한 번씩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보너스도 받았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보너스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연말에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석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있다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제게 매달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딴 주머니에서 200만 원을 시댁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와 전화를 끝낸 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몸을 휘청였습니다. 급여 통장을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돈을 빼앗을 수 있었는지 남편에게 물어보기 전까지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뛰어 올라가서 남편을 끌고 집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기려 하지 않고 모두 제게 말해주라고 했죠. 이제부터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면 명절에 이혼시키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저가 정말 화를 내기 직전임을 알아차려서 사실대로 하나씩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관리하라며 준 통장 말고 별도의 급여 통장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다른 통장에 있었고 저에게 준 통장을 통해 매번 회사 명의로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매달 시댁으로 1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에게 보내라고 한 30만 원은 어디로 가버렸냐고 물었더니 그 돈은 아주버님께서나 신우에게 용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제 용돈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남편은 과장이긴 하지만 가끔 돈을 쓸 때가 있으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용돈을 줬었거든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월급이고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보너스는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그것대로 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새 차를 뽑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남편은 같은 차를 한 대 더 산 후 2대의 차값을 지금까지 할부로 낼 모습을 보고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제가 정말 멍청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설날이나 나발이나 당장 이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인 남편하고는 한 날도 더 살 수 없어.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 듯 시댁 아파트 입구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자기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며 앞으로 벌 돈을 다 나에게 줄 거라며 한번 용서해달라고 하더군. 하지만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면 한 달에 90만 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당신의 부모는 어떡하려고 생각해? 매달 2대의 자동차 할부금이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 중이었고 허구한 날 사고를 치고 돈을 요구하는 당신 형제들에 대해 어쩔 것인지 물었더니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답은 이미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꾹 참고 시댁 가족을 먹여 살릴 각오로 살 건가, 아니면 빨리 이혼하고 서로 갈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영영 방구석에서 놀고 먹는 시댁 가족을 참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는 남편을 그대로 둔 채 시댁으로 올라가 재물을 챙겨 들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셔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듣지 않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서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있는 남편을 지나치고 택시를 잡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던 친정 부모님께서 말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딸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남편의 행동을 부모님께 이야기해드렸고, 부모님은 역시나 두말 없이 빨리 이혼하고 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결혼 전에 써준 약속서를 증거로 삼아 이혼을 진행하였고, 변명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은요. 원래 제 것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산 가전제품들만 시댁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결혼 후 함께 모아둔 적금 통장은 남편이 제게 속임수를 쓴 것과 다름없어서 전부 저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 모든 과정에서 변명이나 항의할 수 없었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빼놓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깨트린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고백하고 제 허락을 구했다면 얘기가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여자가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의 반을 시댁에 가져다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사랑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곁들이겠지만요. 부인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멋지지 못합니다. 이혼은 서로 조율할 필요도 없이 매우 깔끔하게 합의가 되었고,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혼 후 급격히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얼마 전 병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 많은 가족들을 언제까지 자신이 책임지며 살아가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니 괜히 엄한 남의 집딸을 데려다가 함께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챙기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댁비까지 갚아가며 사라질 여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